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파격적인 실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시작된 SB 535 법안인데요. 이게 뭐냐면 FDA 최종 승인 전에요. 그러니까 일상 임상시험만 통과한 실험적인 치료법을 건강한 일반인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이죠. 작년 5월에 이제 주지사 서명을 받아서 공식 발효가 됐는데요. 기존의 라이트 트라이 법이라고 있었어요. 이건 주로 이제 말기 환자분들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였는데 SB535는 건강한 성인까지 대상을 확 넓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아, 건강한 성인까지요? 그게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네. 그리고 핵심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위주의 일상 임상만 통과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그 약물이 반드시 몬태나주 안에서 제조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상만 통과하면 된다. 그리고 몬테나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와, 정말 대담한데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무나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주정부 면허를 받은 실험치료센터라는 곳에서만 제공이 되고요. 환자는 당연히 이게 실험적인 치료라는 점, 그리고 다른 치료 대안은 뭐가 있는지, 심지어 최악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서면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아, 서면 동의, 윤리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이 센터가 내는 순이익의 2%는 저소득층 치료 지원에 쓰도록 하는 약간의 사회적 책임 조항?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약물 생산 조건, 몬테나주 내에서만 생산해야 한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네. 그게 사실 이 법안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FDA라는 연방정부의 그 전통적인 규제틀 있잖아요. 그걸 좀 벗어나서 몬태나주 자체적인 어떤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읽힐 수 있거든요. 아, 주정부 차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연방정부의 감독과 주정부의 자율성 사이에 약간의 긴장관계,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환자들이 이제 2상, 3상 임상시험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기존 임상시험 진행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임상 참여자를 모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게 R&D 중심에서 실제 사용 데이터, 그러니까 Real World Evidence, RWE 중심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에게 사용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약물의 효과나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혁신을 막 가속할 수도 있지만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어떤 위험성, 그런 것도 커질 수 있으니까요.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혁신, 그리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확대를 굉장히 강조하겠네요. 특히 그 장수의학 분야요? 거기서는 랜드마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피니타 시티의 니클라스 안징거 같은 인물들은 이걸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서 예방이나 장수 중심의 어떤 새로운 의료 모델로 가는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바이탈리즘 재단의 아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싼 돈 들여서 해외 원정 가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 안에서 좀 더 안전하게 이런 첨단 치료를 시도해 볼 길을 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하긴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당연히 크겠죠. 역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일상 임상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는. 정확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우려죠. 일상 임상시험이라는 게 주로 소규모 인원으로 단기적인 안전성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드물게 나타나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은 놓칠 위험이 상당히 크죠. 네. 실제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약물 중에 정말 극소수만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그 안진거조차도 접근성이 안전 기준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니까요. 안전과 윤리 문제가 역시 가장 큰 허들입니다. 그렇죠. 안전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아,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바이오테크 골드러시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면서 몬테나주로 막 기업들이 몰려들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가요? 네, 그런 기대감이 크죠.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CRO나 약물 생산을 위탁받는 CDMO, 그리고 당연히 혁신적인 바이오 스타트업들, 이런 기업들한테는 몬테나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간 뭐 수천만 달러 규모의 CRO 계약이나 CDMO 매출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특히 초기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들한테는 시리즈 B 투자 받기 전에 기술력을 좀 입증하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겠죠. AI 신약 개발이나 오가노이드 같은 기업들한테도 매력적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비동물 실험 플랫폼 기업들한테도 분명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기회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몬테나 모델을 한국 상황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거죠. 지역 정밀의료 자유특구. 이게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한 한국 의료 현실에 어떤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이 논의의 핵심적인 제안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좋은 병원, 뭐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병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불균형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이 제안은 단순히 지방 병원을 살리자 이걸 넘어서요. 아예 그 지방 거점 병원들을 정밀의료나 항노화, 디지털 헬스 같은 미래 의료 혁신의 허브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와, 허브로 만들자.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 건가요? 규제료 좀 풀어줘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규제 유연성을 통해서 첨단 의료기술 기업이나 연구소들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여러 건강관리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고요. 관련 바이오 산업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수도권 집중 문제도 좀 완화되고 또 젊은 의사나 연구 인력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질병 조기 예측이나 맞춤 치료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면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이게 잘만 되면 정말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넘어야 할 과제도 많겠지만요. 네,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몬테나주의 SB535 법안은 혁신 촉진과 환자 접근성 확대라는 아주 밝은 잠재력과 동시에 안전성이나 윤리 문제라는 좀 어두운 위험 요소를 함께 안고 있는 정말 대담한 실험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FDA 중심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고 또 의료라는 것을 지역 경제 발전이나 혁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몬테나의 사례와 또 한국형 지역 정밀의료 자유특구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 이런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과연 한국 의료 현실에 긍정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더 클까요? 네,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